5월 5일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CSS를 공부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내가 개념을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가 페이지를 잘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체계가 잡힌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항상 수업할 때 느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하는 날이 출석률이 좀 안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CSS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박스라고 하는 얘기는요, 문단을 이루는 요소를 뜻해요. 문단을 이루는 요소, 대표적인 게 이제 div, p, h1에서 h6 이런 제목 관련 태그들.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태그를 두 개 연속 사용했을 때 div div 이렇게 하고 div div 이렇게 두 개 연속 사용했을 때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밑으로 가면은 문단 요소고요. 만약에 옆으로 가면은 문장 요소고요. 동일한 태그를 연속적으로 두 개 사용했을 때 줄바꿈을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문단과 문장을 구별해요. 자, 이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특징은요, 크기하고 여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문장은 우리가 크기를 잡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만한 문단인데 전체 웹페이지 안에서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해라 라고 우리가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화면에 영역을 배치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크기나 여백 같은 거를 지정해 주는 속성들을 박스 모델이라고 불러요. 자, 앞으로 제가 박스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할 텐데요. 이거는 전부 문단을 구성하는 요소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스 이퀄 문단. 우리가 HTML 태그를 분류할 때 이제 문단하고 문장 크게 이렇게 나눴었죠. 이거를 이제 CSS 관점에서는요, 문단을 구성하는 형태를 블록 레벨 요소라고 부르고요, 문장을 구성하는 형태는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태그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줄바꿈 되고요, 인라인 레벨은 같은 태그를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줄바꿈 없이 표시가 되고요. 그 밖에 대체 요소라는 거는 이미지라던가 아니면은 입력 요소, 인풋 태그들 있죠. 텍스트가 아닌 다른 형태로 표시되는 요소인데 큰 범주에서는 인라인 요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태그 종류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박스라 함은 아까 제가 문단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블록 레벨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이제 div 태그예요. 박스 모델은 크기를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속성들을 말합니다. 자, 박스의 크기를 구성하는 기본 속성들은요, width, height. width는 가로 넓이, height는 세로 높이. 픽셀 단위, 퍼센트 단위 부여할 수 있고요. 단위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이따가 실습 예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더, 테두리 속성이고요. 패딩, 테두리와 내용 사이의 여백을 뜻해요. 자, 그럼 일단 요 내용만 가지고서 이제 박스의 크기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이제 볼게요. 이 단원의 예제들은 내용이 되게 짤막짤막합니다. 기본적인 그 특성들을 설명하고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어떤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기보다는 속성들의 원리를 전달하는 데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제들을 일종의 실험이라고 불러요. 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해본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박스의 넓이, 위드스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속한 부모를 가득 채웁니다. 넓이는 부모를 가득 채웁니다. 높이는요,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형성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화면상에 div 태그 3개를 놨는데요. 박스 1 같은 경우, 1, 2, 3 모두 부모는 body 태그죠. body라고 하는 거는 브라우저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요, 내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달랑 div만 표시해 놓으면은 div 태그의 영역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아요. 화면 배치 좀 할게요. 그래서 그 div 태그를 사용할 때는요, 일단 배경 색깔을 임시로라도 부여하시는 게 하나의 팁이에요. 자, 그래서 박스 1한테 백그라운드 컬러와 백그라운드 모두 배경 색상을 지정하는 속성입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따로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빨강색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 영역이 빨강색으로 쳐질 텐데요. 가로 넓이는 요 자기의 부모, 웹브라우저의 가로폭을 가득 채울 거고요. 높이는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형성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웹브라우저가 자체적으로 안쪽에 여백을 좀 갖고 있어요. 우리 그 A4지 같은 거 인쇄할 때 보면은 그 여백 좀 잡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조절 가능해요. 이렇게 빨간 박스가 가로를 가득 채우고 높이는 내용만큼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스 2한테 배경 색깔을 제가 초록색으로 줬는데요. 지금 박스 2는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초록색 박스 영역은 안 나와요. 그리고 박스 3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라고 정해주면은 파란 박스가 나오죠. 결론적으로 지금 초록색 박스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내용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의도한 그 디자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빨간 박스가 웹사이트 상단에 이제 메뉴 들어가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파란 박스가 하단에 들어갈 영역이고, 얘가 가운데 게시판 글을 표현하는 거다. 근데 글이 내용이 하나도 없으면은 상단 영역하고 하단 영역이 바짝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막으려고, 물론 다른 이유도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내용이 없는 게시글은 금지하기도 하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에요. 프로그램적인 이유도 있기는 해요. 자, 이게 박스의 크기를 설정하는 기본 특성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각종 사이즈 관련된 특성들을 부여를 해요. 어저께도 사용을 해봤죠. 보더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테두리를 표시를 하는데요. 값의 그 서술 방식이요. 굵기, 종류, 색상을 띄어쓰기로 구별하시면 돼요. 굵기는 픽셀 단위 값 쓰시면 되고요. 종류 같은 경우는 노는 투명, 솔리드 직선, 다tit 점선, 대시드 끊긴 선. 점선은 이렇게 점점점점 가 있는 거고요. 끊긴 선은 이렇게 가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간 박스하고 파란 박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테두리를 쳤다. 테두리를 치면은 테두리는 이 빨간 영역 밖으로 형성이 돼요. 테두리를 구성하면. 만약에 내가 굵기가 5픽셀짜리인 테두리를 구성했다라고 하면은 여기 굵기가 5짜리 테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박스의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굵기만큼 커지겠죠.
자, 이 세 가지 값을 한꺼번에 서술하는 걸요, 위치와 속성에 따라서 값을 세분화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박스라고 하는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보더라고 했을 때 상하 좌우를 다 처리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위쪽하고 아래쪽에만 선을 그리고 싶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보더 탑, 보더 레프트, 보더 보텀, 보더 라이트,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만 그 테두리를 지정할 수 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굵기, 종류, 색상을 공백으로 구별하시면 되고요. 디테일하게 속성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하고 싶다. 보더 위드스, 보더 컬러, 보더 스타일. 이렇게 하면은 굵기, 색상, 종류를 이제 따로따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정말 디테일하게 가면은 보더 탑 위드스, 보더 탑 컬러, 보더 탑 스타일, 이런 식으로 속성을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잡아줄 수 있거든요. 제가 올해 그 개발 손댄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그렇게까지 쓴 적 진짜 냄새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잊어버리세요. 쓸 일이 진짜 없으니까. 제 경험상 위치에 따라서 지정하는 경우는 그래도 간혹 있었는데 이것도 저는 안 써요, 잘. 밑에 것도. 그래서 테두리를 처리할 때는 대부분 이거 아니면은 위치에 따라서 조금만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딩이에요. 박스 영역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5픽셀짜리 테두리를 쳐라라고 하면 바깥 영역으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테두리가요. 이 패딩이라고 하는 건요, 내용에 대한 박스 본연의 크기와 테두리 사이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패딩이라고 해서 수치값 하나를 부여했을 때는 상하 좌우 전부 똑같은 값이 부여가 되고요. 두 개의 값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첫 번째 값은 상하, 두 번째 값은 좌우. 네 개의 값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에 첫 번째 값이 상단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이에요.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요. 자,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패딩 탑, 패딩 보통. 그러니까 박스가 4면이니까 4개의 면 중에 내가 원하는 영역만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종종 사용합니다. 이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볼게요. 화면상에 박스를 제가 4개를 넣어놨고요. 너무 바짝 붙어 있지 말려고 밑에 인위적으로 줄바꿈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줄바꿈 들어간 만큼 조금 떨어진 거예요. 자, 박스 4개의 영역을 시각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사이즈하고 색상을 정해줄 건데요. 일단 div 태그의 모든 배경 색상을 200에 50으로 잡습니다. 넓이 200에 높이 50이에요. 이게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라는 거는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 거니까 얘는 일단 잠깐 빼놓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박스가 사이즈가 잡혀요. 아직은 영역이 안 보이죠? 그래서 4개의 박스를 전부 배경 색깔을 서로 다르게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을 만큼요. 색상 값은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부여를 합니다.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안 주면은 이렇게 가로는 가득 채우고 높이는 내용만큼만 형성이 되는데 박스라고 불리우는 애들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거는 비교 대상으로 놓기 위해서 그냥 안 건드렸고요. 두 번째 거는 테두리 10픽셀, 직선에 검은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용 영역은 그냥 그대로 두고요. 테두리가 밖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파란색 자리 밑에다가 패딩 10을 부여합니다. 테두리는 없지만, 테두리가 지금 바깥에 없지만 그 사이에 여백이 구성이 돼요. 그만큼 패딩 영역이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주면요. 패딩과 테두리만큼 이렇게 더 커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테두리하고 여백은 기본적으로 내용 영역의 크기 바깥으로 형성이 돼요. 위드스하고 헤이트 영역 밖으로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박스의 실질적인 사이즈라고 하는 거는 가로 넓이는 왼쪽 테두리 더하기 왼쪽 여백 더하기 내용 더하기 오른쪽 여백 더하기 오른쪽 테두리. 이게 그 박스의 실제 사이즈가 되는 거죠. 높이는 상단 테두리 더하기 상단 여백 더하기 높이 더하기 하단 여백 더하기 하단 테두리. 이게 그 박스의 실제 사이즈가 됩니다. 과목상 이제 과목 특성상 포토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래도 아주 안 계시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가정하고 얘기할 때가 종종 있는데, 포토샵 해보시면은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네모난 영역을 지정을 했을 때 여기에 테두리를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포토샵이 물어봐요. 테두리를 바깥에 그릴래요? 중첩해서 그릴래요? 안으로 그릴래요? 라고 물어봐요. 사실 이게 맞잖아요. 무조건 바깥에 그리면 나는 안쪽에 그리고 싶으면 어떡해요? 근데 CSS는 별도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테두리가 밖으로 구성이 되는 게 기본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이번 내용은 조금 이따 실험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기본값이 컨텐트 박스예요. 보더와 패딩이 위드스 헤이트 영역 밖에 설정이 돼요. 그래서 보더하고 패딩을 잘못 쓰면은 전체적으로 박스가 이렇게 커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라고 값을 부여하면은 보더하고 패딩이 위드스 헤이트 영역 안으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div 태그에다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는 속성을 부여하면은 지금은 전체적인 크기가 서로 다르죠. 근데 요거를 부여하면은 모든 div에 대해서 이 특성이 적용되니까 사이즈가 다 똑같아져요. 왜냐면 패딩하고 테두리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건데, 그 웹사이트 제작할 때 모든 태그한테 박스 사이징에 대해서 보더 박스를 걸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특성이 이제 전역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원리를 공부하실 때는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단 원리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HTML 태그가 서로 중첩됐을 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볼게요. div 태그를 하나 넣어놓고 아래쪽에 div 태그를 또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HTML 태그를 중첩을 해놨어요. 아래쪽에 있는 이 헬로월드라는 텍스트는 비교용이에요. 자, 일단 패런트한테
배경 색깔을 핑크로 주고요. 테두리를 10픽셀의 점선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된 거죠. 차일드한테 배경 색깔을 줄게요. 자, 지금 이 패런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위드스하고 헤이트는 요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테두리하고 패딩은 내용의 밖으로 형성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패런트의 내용은 현재 차일드죠. 그러니까 차일드한테 배경 색깔을 주면은 요만큼이 색칠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차일드는 부모의 패딩하고 보더에 침범을 못하니까. 차일드는 패런트의 위드스하고 헤이트 영역에만 가득 차요. 자, 패런트한테 그래서 차일드한테 색상을 주면은 패런트의 위드스 헤이트 영역만 가득 채웁니다. 패딩하고 보더는 밖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패런트한테 위드스하고 헤이트를 지정할게요. 그럼 차일드의 넓이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죠. 높이는 내용만큼만 형성이 되죠. 패런트가 높이가 커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던 헬로월드란 텍스트는 그만큼 밀렸어요, 현재. 자, 이제 차일드도 위드스와 헤이트를 500과 300으로 줍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크기와 자식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이 초록색 박스가 다시 이 부모의 영역을 가득 채우겠죠. 자, 이제 차일드한테 패딩하고 보더를 줘볼게요. 그럼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대로라면 차일드 크기의 총합은 크기는 이 사이즈에다가 이 패딩과 보더를 더한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총합은 결국은 패런트의 위드스 헤이트보다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차일드는 지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패런트의 내용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차일드가 지가 아무리 날고 겨봐야 패런트의 위드스 헤이트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걸 벗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애들이 좀 전에는 패런트가 커짐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내용이 밀렸죠. 근데 차일드가 패런트의 위드스 헤이트보다 커지면 패런트는 안 커져요. 왜냐하면 얘는 이 사이즈를 계속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일드가 가출을 해요. 패런트를 삐져나가요. 그러면 그 주변 컨텐츠를 가려버려요. 이렇게. 이때부터 이제 디자인이 깨진다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요즘 웹사이트가 보통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사이드바 있고 가운데 컨텐츠 있고 또 오른쪽에 이렇게 사이드바 있는, 옛날에 네이버 카페가 이런 거 많았어요.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갤러리 같은 데 사진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자기 맘대로 너무 큰 걸 올리는 거예요. 사진이 여기 딱 맞게 나와야 되는데 사진이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페이지 되게 많았거든요. 안쪽에 있는 내용들은 부모의 사이즈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부여할 때 이 수치에 대한 계산을 잘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사이즈 부여할 때 기본 특성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삐져나가는 현상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 게, 자, 2번 예제는 1번 예제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복사해갖고 아까 여기에 값이 처음에 500에 300이었잖아요. 500에 300이었잖아요. 그쵸? 자, 코드가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1번이랑.
그래서 현재 요거 실행하면은 결과 똑같아요. 밑에 헬로월드라는 텍스트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예제는 똑같아요. 여기서 삐져나가는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려는 목적으로 그러면 위드스랑 헤이트를 고정 사이즈가 아니라 100%로 바꿔보자. 이런 시도를 많이 해요. 이걸 고쳐보려고. CSS가 한번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은 진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고치기 되게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자바스크립트는 내가 코딩하다가 뭔가 잘못하면 이거 어디가 잘못됐어요 라고 콕 집어주고 그냥 실행 자체를 멈춰버려요. 근데 CSS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1도 안 알려줘요. 그냥 브라우저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 CSS는 진짜 한 줄 한 줄 코딩하면서 결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한꺼번에 다 코딩해놓고서 딱 실행했는데 안 나오네? 못 찾아요 그거. 저도 못 찾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 라인을 한꺼번에 이제 작성을 했을 때 내가 결과를 예측할 정도의 연습량이 아니라면 한 줄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고 한 줄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속성이 화면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를 단계별로 계속 보면서 가셔야 돼요. 자, 요건 제가 아직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화면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이거를 저장하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왜냐? 100%라고 하는 건요, 퍼센테이지 값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뭘 기준으로 100%인데요? 그쵸? 사이즈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값을 부여하면은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를 잡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그대로 500픽셀이고요. 얘들 그대로 300픽셀이에요. 거기에다가 패딩하고 테두리 줬으니 요거를 초과한 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를 주는 게 답이 아니에요. 이렇게 삐져나가는 현상을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 1번이요. 자, 패딩 좌우. 그러면은 왼쪽에 20, 오른쪽에 20이니까 토탈 40이죠. 보더. 상하 좌우 전부 5니까 좌우 하면 10이죠. 그럼 50이네요. 그럼 부모를 가득 채우려면은 넓이는 450을 부여해야 돼요. 헤이트는 상하 10, 토탈 20, 그 다음에 상하 5, 토탈 10, 30이죠? 그럼 300에서 30을 빼면은 얘는 높이를 270픽셀로 부여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기본적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가득 채워요. 여백을 안 주면 되잖아요. 여백을 안 주면 텍스트가 테두리 라인에 이렇게 바짝 붙어버리기 때문에 좀 답답해요. 어떤 사이트도 텍스트가 테두리에 바짝 붙게 만들진 않아요. 여백을 가져가죠. 안 그러면 답답하니까. 이 뉴스 스탠드라는 글자가 이 모서리 라인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디자인이 되게 답답해지죠. 모든 사이트는 안쪽으로 여백을 부여를 합니다. 테두리 안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백을 고려해서 사이즈 값을 부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라는 걸 부여를 하면 자, 사이즈 100% 잡고 패딩 보더까지 주면은 이렇게 삐져나간다. 이것까지 아까 확인을 했잖아요. 왜냐면은 패딩하고 보더가 이 100% 사이즈의 밖으로 형성이 되니까. 근데 여기다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부여하면은 패딩하고 보더가 이 100%에 대한 안쪽으로 부여된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부여하면은 딱 부모를 채우는데 여기서 패딩하고 보더가 안쪽으로 형성되니까 이 100% 사이즈를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식이 부모를 가득 채우게 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 5개제에 걸쳐서 제가 단계별로 그 값을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실험해 보실 수 있게 구성을 한 거고요. 일단 1교시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요거 3시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하겠습니다.